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미사일 폭풍을 퍼부어서 러시아의 태양조차 가릴 정도입니다. 기지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지옥처럼 변했고 러시아의 가장 소중한 군사 자산들 중 일부는 이제 그저 불타버린 땅과 우크라이나가 퍼부은 공포스러운 기억만 남았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 공장 등 모든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엄청났습니다. 이 공격들은 2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아타킴스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의 도네츠크 자체와 인근 자포리자주에서의 진격 계획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RF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낸 일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 노아페트리브카 인근에 있는 러시아 제5 제병협동군의 핵심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군대는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을 감독하며 특히 훌리아폴라와 자포리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5제병협동군의 존재에 대응하여 230kg의 폭발탄두를 탑재한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이 미사일은 지휘 및 통제센터를 비롯한 다른 견고한 표적들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지휘센터를 타격했다고 2월 25일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탄약고, 무인 항공기 통제 지점, 그리고 별도의 지휘 및 관측소에 대한 타격도 포함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여겨졌던 기간 이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타콤스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11월 18일 로, 당시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마지막이길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전체 지휘센터가 마비되었고 그것은 러시아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아타캄스 공격보다 더 깊숙하고 더 강한 우크라이나의 연속 공격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 잠시 머물러 보면 우크라이나의 아타캄스 공격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와 남부전선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진격을 늦췄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가오는 봄 공세의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가 1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로 더 깊이 투입하는 별도의 공세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에 따르면 3월 1일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4개 주도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에는 자포리자시 자체와 함께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의 완충지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2025년 여름 공세에서 완전히 실패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타캄스 미사일이 러시아 진격 지원을 위한 지휘소 파괴에 사용됐습니다. 자포리자 지역 전역에서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이번 남부 공세의 주요 출발점이 되었을 위치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RBC 유크레인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훌리아폴라와 자포리자 방향에서 약 3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15제곱마일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월말 아타킴스 타격으로 러시아의 병력 조직과 영토 탈환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이제 2월 한 달간 러시아 드론 생태계 붕괴를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타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파괴한 러시아 공중전력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부분은 영상에서 곧 다루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드론입니다. 2월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네츠크의 지휘 통제센터가 불에 타서 흉터처럼 남았던 시기쯤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카프타 비행장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측면에서 이 비행장은 표적이 되었는데 러시아가 바로 이 비행장에서 샤헤드 장거리 드론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이 특정 드론 발사 기지는 2025년 9월 말에 설립되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매체는 니콜라이우, 헤르손, 오데사를 언급했는데 이들 모두 러시아가 2026년에 이 주요 지역 도시들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주장에서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대부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카체르 비행장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드론을 발사해온 장소들 대부분보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가까운 장소에서 발사하면 샤헤드 드론의 비행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비행시간이 짧아지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대응 시간이 줄고
샤이드 드론의 경로 이탈 위험도 감소합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카차르 비행장에 명중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등장한 드론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드론 발사장은 러시아군에게 쓸모가 없고, 덤으로 이번 카차르 공습은 12월 중순에 있었던 공격에 이어진 것으로, 그때 우크라이나는 AN-26 군용 수송기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으로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크림반도는 취약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카차 외에도 2월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다른 드론 관련 목표도 타격했습니다. RFU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한 공장 방향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시설이 만드는 바로 그 샤헤드형 드론과 비슷한 드론으로 그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모습과 닮은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로 폭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장거리 드론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포리자 지역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실레브카 근처 저장 및 장비 창고도 공격했습니다. 그 창고는 러시아 루비콘 부대와 관련됐으며,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정예 요원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 무인 부대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2025년 9월 루비콘 부대를 심층 조사해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루비콘 부대는 러시아에서 여러 분대로 나뉘어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루비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의 정예 기술 부대로 자리 잡았으며, 각 요원이 자신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드론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단거리 드론인 FPV 드론을 가장 잘 다루는 요원들은 그 부문을 맡습니다. 다른 루비콘 요원들은 샤이드 드론을 조종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합니다. 루비콘은 러시아의 다른 무인 시스템 부대와 함께 많은 드론을 공동 설계, 테스트하며 러시아의 핵심 세력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바실레브카 공습으로 이 부대는 러시아의 드론을 빼앗깁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드론 조종사라도 리모컨으로 조종할 살상용 드론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3건에서 러시아의 드론 작전, 발사 지점과 조립 라인 모두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량으로 발사해온 장거리 샤이드형 드론으로부터 도시 중심지와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 전반에 걸쳐 러시아의 드론 발사 빈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량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3월 1일 프라우다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각종 무기로 가해지는 수천 차례의 공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마지막 주를 언급하며 겨울의 마지막 주에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720대 이상의 공격 드론, 거의 1300개의 유도 항공 폭탄, 그리고 100발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러시아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의 19,00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는 한 달에 약 6,333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는 엄청난 수의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을 때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러시아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전략에 어떤 타격을 줬는지 곧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드무르트 공화국의 보트킨스크 공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8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푸틴은 그 공장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아무리 잘 방어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무기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죠. 그 무기는 보트킨스크까지 거의 900마일을 날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해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시설은 그 미사일들을 만드는 곳이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 등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여러 파괴적 미사일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푸틴은 틀렸어요. 우크라이나에는 플라밍고가 있습니다. 2월 말쯤 이 강력한 드론과 미사일 기술의 하이브리드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3000km, 즉 1864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에게 87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보트킨스크 공장에 도착하자 1150kg, 즉 2530파운드가 넘는 탄도를 탑재한 무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으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보트킨스크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장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는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보트킨스크 공격 실시간 보도에서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삼은 작업장 지붕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플라밍고 미사일이 관통한 뒤 러시아의 미사일 공급을 책임지는 이 시설 내부에서 거대한 폭발탄두를 터뜨렸음을 시사합니다. 2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추가적인 공격들도 있었는데 곧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트킨스크 공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드론이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공습 피해의 대부분은 러시아 미사일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에 러시아가 극초음속 오레시니크를 포함한 야간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시속 13,000km, 즉 8,0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단 두 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결점과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드론을 발사했는지 밝힌 같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738발의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246발, 하루 평균 약 8발에 해당합니다. 2월에도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3월 1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가 2월에 지난 3년간의 침공 기간 중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월에 발사한 135발보다 113% 늘어난 미사일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화를 위해 미사일을 빠르게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보트킨스크 공격은 더 중요해집니다. 러시아가 2월에 쓴 미사일을 더 생산하지 못하면 미사일 전략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국의 미사일 비축분을 소진하는 것뿐이며 보트킨스크가 다시 가동될 때까지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보트킨스크의 수리 작업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시설에 입힌 피해를 거의 복구할 즈음 플라밍고가 다시 날아오르는 걸 봐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폭풍은 러시아 드론, 미사일, 지휘 능력을 겨냥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을 빼앗으려는 나라에 대한 공격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월에는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의 전략적 목표물로 날아갔습니다. 이달 말 우크라이나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사란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사 시스템에 쓰이는 전력 전자장치를 공급하는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채복살이 프로그레스 공장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가동 중단 후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페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메타프락스 화학 공장이 표적이 되었고 이 공장은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나는 공격을 받아 러시아가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탄올, 헥사민, 포르말린, 합성수지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전을 위해 군인에게 필요한 핵심 장비 제조에 쓰는 여러 화학 물질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공격들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미체린스크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또 다른 프로그레스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항법 시스템과 자이로스코프 등 여러 부품을 생산했으며 러시아가 어떤 무기에 이런 부품이 필요한지는 굳이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미사일이 더 많이 격추됐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료드키노 지역을 공격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KH-55와 KH-101 순항미사일 연료부품 생산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시 자주 쓰입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네베노미스크와 보스크로시엔스크의 폭발물 전구체 생산 화학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우크라이나는 엠필스 산업시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철도 인프라와 시설 내 석유 저장 탱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갈로크의 아틀란트 아에로 공장도 공격받았으며 이곳은 러시아 오리온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펜자, 카잔, 옐레치에 있는 전자 부품과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니지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선박 수리 시설과 러시아가 폭약과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폴리머를 생산하는 예프레모프 합성 고무 공장에도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나니 잠시 숨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플라밍고와 같은 미사일의 등장,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국산 에타컴스 미사일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함께 한층 강화된 다층 소모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룬 모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장비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사라지고 드론이 파괴됐으며 러시아의 핵심 무기 시설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공중 전략으로 이 시설들은 다시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로 인해 126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방어 소모전에 능숙한 이 나라는 이제 공격 소모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2025년에 시작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연말을 돌아보며 올해 우리는 적을 체계적으로 소모시키고 적의 잠재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군은 침략자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를 지켰으며 추가적인 우크라이나군 작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소모전 전략을 한층 더 가속화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의 시설과 주요 군사 거점들이 불탔습니다. 이제 푸틴은 2026년의 남은 기간이 자신과 실패해가는 침공에 무엇을 가져올지 스스로 묻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이 1년 넘게 러시아를 점차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의 유일한 장애물은 우크라이나가 영구적 피해를 줄 만큼 강력한 장거리 드론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천재적이고 핑크빛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플라밍고가 날아올랐고 이제 러시아를 영원히 끝낼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힘과 정밀함,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러시아 전쟁기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한 심층 파격을 결합한 것입니다.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핑크 전략이 실제로 실행된 완벽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중 하나를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핑크 위협은 1400km, 즉 870마일 이상을 이동해 러시아 우드무르트 공화국에 있는 보트킨스크 미사일 공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공장을 관통하는 장면을 프레임별로 분석한 영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서 플라밍고 미사일이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작동하는 유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까지 플라밍고로 유도하는 기존 체계를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관통력이 있는 듯합니다.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중 하나가 보트킨스크의 한 작업장 벽을 타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건물 반대편에서 두 번의 뚜렷한 섬광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밍고 미사일은 충돌 시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물 내부로 침투한 뒤에 폭발하여 피해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폭발 충격파가 작업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위력은 내부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시설 전체를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적용된 핑크 전략입니다. 러시아에 닥칠 미래에 대한 파괴적인 예언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가 믿게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BBC가 공개한 위성 사진은 보트킨스크의 작업장 중 한 곳에 생긴 거대한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칸데르, 야르스, 블라바,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모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 도착 당시 공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즉 플라밍고 미사일이 들이닥쳤을 때 러시아인들이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밍고가 들이닥치자 미사일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공격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핑크 전략을 칭찬했습니다.
크와우다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미사일 공장에 보낸 미사일이 모두 보트킨스크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무기를 자국 영토의 수백 마일에 걸쳐 막기 위해 필요한 방공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요? 플라밍고 미사일 사용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부는 러시아 방공망에 요격됐고 일부는 아니며 직접 명중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사된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점이라고 젤렌스키가 선언했습니다. 높은 품질과 정확성이 플라밍고의 특징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월 21일에 두 가지 모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다는 점입니다. 장거리 타격은 분명히 이 나라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유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2025년 어느 시점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38%를 가동 중단시켰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결과였지만 더 나아질 수 있었고 그 지점에서 핑크 전략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킨스크에서 거둔 성과는 전쟁 중 처음이며 2월 21일 이전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오슬로 대학교의 박사 연구원인 파비안 호프만의 말입니다. 호프만은 미사일 기술과 방위 정책 연구기관 소속으로 키예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2월 21일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은 이전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은 2월 21일 금요일 밤 우크라이나가 중미사일 능력으로 러시아 미사일 산업 핵심 표적을 처음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드론 중심 전략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반 장거리 무기에 플라밍고 등 강력한 무기를 추가해 선택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플라밍고 미사일과 대규모 드론 군집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드론이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과 다른 덜 보호된 자산을 계속 공격하는 동안 러시아 방위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타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후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 21일 러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미사일 경보를 촉발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2월 27일 보트킨스크가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으로도 13개의 러시아 지역에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에서 1000km, 즉 620마일 이상 떨어진 남부 우랄 산맥에 위치한 오렌부르크주처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3개 지역 중 8곳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경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2월 2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낸 플라밍고 미사일 중 러시아가 격추를 확인한 건 단 한 발뿐입니다. 적어도 그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말이죠. 슈바시 공화국 당국은 방공 시스템으로 플라밍고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한 기가 또 경로를 이탈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젤렌스키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푸틴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플라밍고가 비행을 시작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플라밍고가 바로 자신이 설계된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분홍색은 새로운 검정색이 되었고 플라밍고는 그 나라가 늘 주장해온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플라밍고 발표 이후 소식이 뜸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전에 투입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우크라이나 미사일, 즉 드론과 미사일의 하이브리드 무기는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가 쓴 장거리 드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 드론들은 보통 시속 250에서 350km, 즉 시속 155에서 217마일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들로 성공적으로 공격한 횟수를 보면 러시아가 기대했던 것만큼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밍고는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플라밍고는 약 900km, 즉 시속 560마일에 달하는 아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무려 3000km, 약 1860마일의 거리를 그 속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목표 지점에 도착해도 일반 장거리 드론처럼 작은 탄두를 싣고 오진 않습니다. 이건 보트킨스크 같은 곳에 날아드는 고작 몇 킬로그램 수준의 위력이 아닙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에 따르면
각각의 플라밍고는 1150kg, 즉 약 2500만 파운드의 탄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장거리 무기가 아닙니다. 국제전략연구소 터나이 SS 심파 따르면 세계 최대, 최장 사거리의 지상발사 순동대도를 공갈하게 들이묻들이는다. 이것은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산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무기는 대당 약 50만 달러로 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순항미사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기당 약 140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가장 긴 사거리의 변연조차도 플라밍고보다 약 300마일 정도 짧습니다. 세기의 과소평가일 수 있지만 플라밍고가 우크라이나 드론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로 종심 타격이 가능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알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 전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호프만은 플라밍고가 우크라이나 드론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의 의견은 영상 앞부분에서 다뤘던 디펜스 익스프레스 분석과 일치합니다. 장거리 드론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폭발하는 반면 플라밍고는 먼저 목표물 내부로 침투한 뒤 폭발할 가능성이 꽤 높아서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은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할 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핑크 전략이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진 것은 그들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무기이며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푸틴이 결코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물들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레이더에 들어왔고 보트킨스크에서 보았듯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백 마일을 이동한 후에도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타격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바꾼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보트킨스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생산 라인을 잠시 무력화하면 러시아에 파급 효과가 생기고 이 영향이 우크라이나에 닿으면 큰 파도로 변합니다. 미사일을 더 못 만듭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시 기존 미사일 재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재고가 소진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장거리에서 강하게 타격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러시아 미사일로 약화되지 않은 방어선을 병사들이 직접 공격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더 강력한 방어를 펼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방어 때문에 러시아 병사들이 더 많이 사망하게 되고 이는 지금까지 침공에서 러시아가 겪은 126만 6천 명의 사상자 수에 더해집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과 관련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점은 핑크 전략에 의해 동원되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작은 부품 하나나 2개 정도만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계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밍고로 인한 일시적 전력 손실이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침투할 수 없는 보트킨스크 미사일 생산 시설과 같은 목표물들도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이미 직접 명중시킬 수 있음이 입증된 신무기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무기가 푸틴이 기대한 만큼 방공망에 취약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핑크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해줍니다. 지난 12월 포브스 기고가 비크람 미탈은 2025년 후반기에 들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이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미탈은 이러한 공격이 여러 차원에서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하고 병력 보급 능력을 제한하며 병사와 장비 투입 자원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5년 공격의 성공을 활용해 평화협상에 임할 때 러시아 깊숙한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목표물들을 완전히 제거할 무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석연구원 발레리 노마넨코는 지난 8월 라디오 NBA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이 무기가 러시아의 군사산업시설, 즉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명중한다면 2번의 직격만으로도 그러한 공장은 최소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노마넨코는 이 공격이 약 20m 크레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넨코는 우크라이나의 핑크 전략이 부상하면서 러시아 군사산업단지의 약 90%가 우크라이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플라밍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사용한 SU-34 전투기 제조 공장 등 나머지 10% 제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넨코는 8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보트킨스크를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약 반년 후 플라밍고는 항공 전문가들 예측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론상 핑크 전략의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를 가리키며 이것은 푸틴이 상상 못한 무기로 러시아 전쟁 능력을 새 방식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미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을 초토화하는 수준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는 더 강력한 타격이 더 많은 손실을 의미하고 수리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핑크 전략의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플라밍고는 아무리 강력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젤렌스키 모두 보트킨스크 공격 후 플라밍고 격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곧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방식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론으로 방공망을 압도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미탈은 이 전략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가 실행하려면 생산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미탈은 러시아가 202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한 전략이 우크라이나가 모방할 만한 몇 안 되는 러시아 전술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미탈은 10월 2일에 있었던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공격에는 이스칸다르 M 탄도미사일 7기, KH-5969 순항미사일 7기, 그리고 이스칸다르 K 순항미사일 21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미사일들은 국경 지역에서 발사된 381대의 드론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78대의 드론과 18기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했고 여기에는 모든 이스칸다르 M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미탈은 이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적지만 대규모로 조정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공격을 한 달에 여러 번 결합하고 거의 매일 드론 공격도 함께 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했고 그 결과 강력한 미사일이 방어선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한 전략입니다. 이제 핑크 전략이 보복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드론으로 계속 공격하는 동안 플라밍고 미사일을 대량 비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해지면 2월 21일처럼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고 목표물 타격 확률도 높아집니다. 보트킨스크는 이러한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상반기 중에 우크라이나가 매우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핑크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산량이 따라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문은 목표 수치 달성에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최소 3만 대의 장거리 드론을 제작했으므로 2026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간 3만 대의 드론은 월 2,500대에 해당합니다. 비록 러시아가 매달 생산하는 드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로 타격을 노릴 전략적 지역의 방공망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호프만은 우크라이나 생산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상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좋지만 플라밍고, 롱넵튠, 삽상 같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으로 심층 타격 무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호프만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밝혔습니다. 장거리 드론 생산이 늘어난다면 우크라이나는 핑크 전략 실현을 위해 충분한 플라밍고 미사일을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매달 50개 생산할 계획이며 월 2,5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플라밍고 미사일 제조업체 파이어포인트는 하루 3발의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거의 2배지만 비용도 2배로 증가합니다. 만약 이 핑크 전략이 러시아처럼 미사일을 비축해 방공망이 약해질 때 발사하는 것이라면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플라밍고 미사일 50발이면 1년엔 600발이고 파이어포인트가 하루 3발 만들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구매국이 비용 부담 시 일정 수량 생산하는 표준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미사일의 절반은 우크라이나에, 나머지는 파나마로 보냅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핑크 전략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안전하다고 믿던 곳도 러시아는 불타고 플라밍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솔직히 2월 21일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미사일로 해낸 일은 놀랍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푸틴은 완전히 공지에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힘든 한 주는 더 악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이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에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에 남을 일을 헤매며 유럽이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내면서 그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전이 멈춘 이유는 프로그레스 공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2월 12일 밤에 미체린스키 자보드 프로그레스 방위 공장에 역사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 부지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메디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방공 시스템이 없어 우크라이나 투사체를 소형 화기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중요한 공장에 방공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탐보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탐보프는 모스크바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0km, 거의 3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광범위한 철도 인프라가 있지만 2월 12일 밤 우크라이나가 노린 것은 러시아의 군수 보급망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린 곳은 러시아 군용 항공의 중요한 공장이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사용하는 미사일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뉴스스카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격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드론이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가하면서 일련의 폭발이 프로그레스 공장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탐보프 지역의 주지사 예브게니 피에비슈오프가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드론잔에 핑계를 댔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드론이 화재가 난 산업지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러시아 방공망이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뉴스스카이는 프로그레스 공장 화재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도 공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도했으며 당국이 이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장 입구가 봉쇄되고 인명피해 소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러시아가 이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화재는 쉽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큰 성과이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의 치명타입니다. 왜냐고요? 미체린스키 자보드 프로그레스 공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뉴스스카이가 2월 13일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빈 창고가 아니라 복잡한 장비가 들어있는 생산 건물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장비들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항공기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비에는 전자유닛, 스위칭 모듈, 무선 전자부품이 포함되며 이 모두는 무기나 항공기 기체가 필요한 곳으로 항법할 수 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전력의 시야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 감행한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턴트가 1월에 보도했듯 러시아는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식을 바꿨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과거 다양한 목표를 공격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합니다. 이는 따뜻한 날씨, 전 우크라이나를 얼리고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흘러가 병사 소모전을 막으려는 필사적 시도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미사일 생산이 증가하면서 강화된 러시아의 새로운 전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이자 군 장교인 비토르 케블류크에 따르면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격 전술의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일 유형의 공격 대신 복합적인 위협을 통해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며 미사일 파편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점을 볼 때 다수의 미사일이 배치 몇 주 전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사일 제작 부품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프로그레스 등 공장에서 유도 시스템과 미사일 관련 장비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공장 공격은 러시아 미사일 생산의 근원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은 매우 강력해 유럽 전체에 여파가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와 집행을 강화해 프로그레스 같은 공장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프로그레스 공장을 공격한 것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2월 14일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러시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에 대한 복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설명할 때 종종 불가피한 조치나 응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모두 러시아가 미사일로 저지르는 행위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전가하려는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일 뿐입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국방 전문가 마이크 클라크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전쟁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과 점점 늘어나는 미사일 및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무기로 석유, 연료 인프라, 군사 거점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다른 정당한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방어 논리가 정당합니다. 최근 프로그레스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푸틴 장거리 전략의 핵심 공장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프로그레스 시설 공격의 성과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스스카이가 지적하듯이 미사일과 기체 부품만이 그 불타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일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 매체는 프로그레스 공장이 러시아가 러시아 전역과 전 세계로 가장 중요한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에 쓰이는 장비도 생산한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프로그레스 공장 공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2026년 1월 에너지 제품 과세로 얻은 수익이 전년도 1월보다 50%나 줄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레스 공장에서 만든 민간 전기 제품까지 포함하면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고통을 러시아 국민에게 돌려주는 효과도 큽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성소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대는 조용한 인정과 프로그레스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주장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가 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으며 당시 러시아는 이를 지역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번 최근 공격은 러시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추기에는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부정이 섞여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가 진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스카이는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화재가 심해 인근 직원과 주민들이 대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주장이 선전과 거짓말이 섞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쓴 걸 언급했었죠.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의 공격으로 역사적인 밤을 맞았고 푸틴에게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 주요 군사부품 공장이 불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미사일로 다른 목표도 강하게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미사일과 드론이 결합된 플라밍고입니다. 또한 2월 1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포병 총국, 즉 GRAU에 속한 대규모 군사 탄약 저장소를 상대로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화려한 연속 타격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발사체가 러시아로 날아들었고 플라밍고 미사일이 발사되어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향해 콜투반 정착촌 근처의 그라우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탄약과 폭발물, 미사일을 보관하는 최대 규모 저장 허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히며 시설 내에서 강력한 폭발이 기록되었고 이어서 2차 폭발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평가 중이지만 러시아 군사 목표에 플라밍고가 또 한 번 성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무기는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이 될 미사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결합된 무기를 개발하기 훨씬 전에 이미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라우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폭발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러시아에게 최악인 듯 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를 겨냥해 하루 동안 벌인 여러 공격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볼고그라드에서도 우크라이나가
LUAVT-1 정유 공장을 타격해 기반 시설과 AVT-3 요소를 파괴했습니다.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들이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약이 가득한 창고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볼고그라드 주지사 안드레이 보차로프는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가 심각해 긴급 대피가 이루어질 정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엘 리포트가 X에 공유한 폭발과 화재 영상이 어떤 시설인지 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니터링 채널들 또한 대규모 폭발과 방공 활동 소리를 보고했으며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치 있는 목표를 노렸고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따르면 직접 명중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차로프도 날아오는 위협들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위협들이 겨냥했던 시설이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러시아 당국이 격퇴의 의미를 아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보차로프. 이 단어는 방공망이 공격을 막았을 때 쓰는 것이지 시설이 심하게 파괴되어 탄약이 폭발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볼고그라드 공격에 대해 집단 침묵 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당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 106대를 격추했으며 이 중 한 대는 볼고그라드, 13대는 탐보프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두 지역 모두 러시아의 미사일 전략과 연관된 핵심 시설들이 파괴됐고 국방부는 미사일과 그 부품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저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우크라이나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는 러시아 전쟁기계의 심장을 뜯어낸 피해였습니다. 잠시 후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공격 중 하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분명히 주요 목표였던 러시아의 미사일 능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해온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정당한 군사 목표물을 제거하기보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간접적으로 살해하려는 것이 분명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는 12월에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와 인터뷰한 한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소모하는 미사일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직 장교이자 항공 전문가 아나톨리 크랍친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일주일에 한두 번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랍친스키는 러시아가 약 500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수백 기의 KH-101, KH-555, 그리고 상당한 KH-59, KH-32 미사일을 비축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며 러시아가 KH-101 및 KH-555 미사일을 300, 350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최대 500기, 이스칸데르 순항미사일을 약 250, 300기, 칼리브르 미사일을 최대 200기까지 비축할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크랍친스키는 이 모든 것이 침략자에게 강력한 타격 전력을 구성하고 고강도의 테러를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 혼합 비축량을 제공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소비량의 120, 150% 속도로 보충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100기를 쓸 때마다 120, 150기를 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는 애초에 러시아 미사일 제조업체들이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체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규모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공격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에 있는 저장고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일부 미사일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더 많은 투사체를 그주로 옮길 수 있게 되면 그런 효과는 그때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프로그레스 시설 공격입니다. 미사일 생산 수단 파괴로 러시아가 비축을 못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로 못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장거리 타격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함으로써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년간 장거리 타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2월 12일 볼고그라드와 탐보프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밍고의 개발이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드론은 러시아 군대를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였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를 보유해 러시아 영토 안쪽 수백 마일 깊이에 있는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 능력은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전략적으로, 방금 일어난 공격은 러시아의 전략적 중심에 직접 도전하는 것입니다.
블룸스버리 정보안보연구소는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스파이더웹 작전 이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트럭에 드론을 숨겨 러시아로 들여보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전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 전략 교리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공격 시 자국 영토 깊숙이 후퇴하는 데 의존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러시아의 자산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산들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전쟁에서 의미 없는 수준까지 철수해야만 합니다. 포브스가 12월에 추가로 보도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곧 파멸할 싸움으로 묘사하며 러시아군의 승리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말을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생산 시설이나 저장고를 파괴할 때마다 푸틴의 기만은 장거리 타격 전략으로 전쟁이 본토로 돌아왔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물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74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러시아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인치지 4.1%에 해당합니다. 이후 수십억 달러 피해가 더해졌고 프로그레스 공장 파괴로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그 공장 재가동을 위해 러시아가 얼마를 써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미사일 전략에 중요한 공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에서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수년간 만들려고 했던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취약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계속 입증합니다. 플라밍고와 함께라면 우크라이나는 그 임무에 완벽한 무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약 3,000km, 즉 약 1,860마일을 이동할 수 있고 1,150kg, 즉 2,53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플라밍고는 러시아의 위협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볼고그라드에서 이를 입증했으나 이는 푸틴이 이미 없앴기를 바랐던 위협입니다. 2월 초 러시아가 정보에 기반한 공격을 드물게 수행하여 플라밍고 미사일 생산 라인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승리를 오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며칠 뒤 윈넨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대규모 생산 라인이 파괴됐지만 이미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전됐고 생산도 재개됐습니다. 플라밍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고그라드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반복 공격과 1월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 공격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아레시니크 급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플라밍고의 날개를 꺾지 못하자 플라밍고는 계속 날았고 러시아 군산복합체는 숨통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은 러시아가 프로그레스 공장과 같은 시설을 잃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기체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푸틴이 무슨 짓을 하든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시간 만에 제재가 수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방 심층 타격 등 다양한 전략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권력과 인기가 급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고립되었습니다. 경제는 황폐해졌고 군대는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는 항상 하나의 매우 중요한 생명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세계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휘청거리는 재정을 지탱하고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벌어들였습니다.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그 생명줄이 이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이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경고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한동안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 초기부터 정유소, 석유 생산 공장, 저장시설, 유조선, 그리고 송유관과 같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공격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주요 정유소가 불길에 휩싸이거나 유조선이 야간 드론 공습과 기습 미사일 공격으로 폭파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없이 많은 양의 석유가 말 그대로 연기로 사라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봐야 했고 생산 및 수출 능력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수출과 이익 잠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공망을 구축하고 심지어 국가 예비군까지 소집해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공격은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이터 통신과 다른 언론사들은 이를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석유 공급 차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이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약 200만 배럴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매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할 수 있었던 200만 배럴의 석유는 평상시 한 해 동안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200만 배럴은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힘을 실어주었고 러시아가 차량에 연료를 대는 것, 병사 급여,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들의 퍼부을, 폭탄, 미사일, 드론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해 크게 줄어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수입원과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계획과 완벽한 실행을 요구하는 일련의 정밀 타격이 포함된 장기적인 작전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타격은 2025년 내내 이루어졌고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식별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시설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달 초에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위치해 있고 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항구 도시는 석유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셰프스카르스 석유 시설에서는 다른 정유소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이곳으로 옮겨져 저장된 뒤 유조선에 실립니다. 그 유조선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그림자 함대의 일부로 수백 척의 운송 선박으로 구성된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석유를 계속 운송함으로써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자금을 러시아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밤새 현지 목격자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해당 지역에 진입한 후 셰브스카리스 석유 터미널에 불이 붙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지 시장 안드레이 크라브첸코는 공격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지 주민들은 시설이 불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 시설이 공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노보로시스크에서 석유 선적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달 말에 셰스칼리스 시설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공격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하루 최대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석유 터미널이 정상 용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후인 3월 16일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도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볼샤야라바 강 옆에 위치한 루빈스크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은 전선에서 300마일, 즉 5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밤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벽 2시경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이 마을의 석유 저장소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저장소는 러시아의 연료 생산 시설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전선 군사 작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지 텔레그램 채널들은 이른 아침 석유 저장소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곧 불길이 치솟고 여러 연료 저장 탱크 위로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영상과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는 아침 내내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이 점점 더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완전히 끄기 위해 4개의 소방대와 구조 인력들이 투입되어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더 큰 피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21일 리빈스크 공격이 있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남서부 사라토프 지역에 위치한 사라토프 정유소 상공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여전히 가동 중인 가장 오래된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정유소는 규모가 매우 크며 연간 약 48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이곳은 러시아 석유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휘발유, 디젤, 중유를 포함해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연료 및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공가스 오일과 공업용 황도 생산하는데 이 두 가지 역시 러시아의 산업단지와 군수장비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예상대로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초기에 우선적으로 노린 목표로 지목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곳은 12번 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의의 공격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정유소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공식 소식을 인용한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2차 석유 정제 시설과 대형 수직 저장 탱크가 손상되었습니다. 무려 1만 톤 용량의 디젤 연료 탱크에도 불이 붙었고 이후 화재는 최소 4,300제곱피트, 즉 4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드론의 파편이 인근 화력발전소에도 떨어져 추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세계적인 드론 전쟁 부대들, 즉 제1독립센터 414 마자르버즈 여단, 413 레이드 연대를 비롯한 다른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대들과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노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사라토프 정유소와 같은 시설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으면서 이를 보호할 새로운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효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론들은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 영토 깊숙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도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말 몇 주 동안 추가 공격이 몇 차례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공격들이 이어졌고 그 결과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수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세요. 3월 말 러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상군이 계속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공격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의해 하나씩 전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도 키이우의 드론 덕분에 여러 차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프리모르스크 석유터미널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큰 러시아 발트해 항구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석유가 발트해를 통해 수출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로 매년 수천만 톤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트해 송유관 시스템의 종착점이자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이 운송을 하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들 사적으로 소유된 유조선 중 상당수가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정기적으로 오가며 우랄 원유를 공식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수출해 크렘린에 불법이지만 수익성 있는 자금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소에 사소한 피해만 입어도 러시아 에너지 수송과 주변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소한 피해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구 전체를 불태워 최대한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밤새 키이우 측 병력은 수많은 드론을 동원해 프리모르스크를 향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공격의 일부로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쿠르스크, 모스크바 그리고 빌가레 등 여러 지역에서 약 250대에 가까운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러시아 방공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드론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대규모 석유 수출 허브에서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가 번지자 인원들은 신속하게 대피했고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탱크 저장소와 석유 처리 시설 모두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드론이 연료 저장 탱크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격 이후 며칠 동안 시설 위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이미지에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에서도 최소 4개의 연료 탱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으며 시설은 결국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크게 줄어든 용량으로 가동됐습니다. 3월 25일 드론이 다시 나타나 러시아의 또 다른 석유 항구인 우츠루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츠루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0km, 6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PU의 놀라운 드론팀들은 무인 항공기를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 북서부의 이 발트해 기지까지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또다시 나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소방관들이 또 다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알렸습니다.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이번 공격의 영향을 축소하려고도 했지만 소셜미디어 보고와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최소 10차례의 폭발을 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또한 밤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불길과 새벽이 밝을 무렵 공기를 가득 메운 검은 연기 기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공격도 러시아 석유 산업의 생산성 높은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우출루가 항구는 하루에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연간 최대 4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3천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LNG와 수백만 톤의 에탄, 액화 석유가스 LPG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첫 번째 대규모 공격은 2024년 1월에 있었고 두 번째 공격은 2025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3월의 공격은 이 고통받는 시설에 가해진 가장 최근의 치명적인 타격일 뿐이며 여러 보도에 따르면 석탄, 곡물, 비료 등 다른 물품도 수출하는 이 전체 터미널은 화재 진압을 위해 봉쇄되고 폐쇄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관계자들은 항구를 다시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최대 운영 능력에 근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지역의 석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 밤새 또 한 번 대규모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 중 하나인 키리시 석유 유기 합성, 즉 키네프 정유소 주변에 집결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대형 가스 회사가 소유한 이 공장은 연간 최대 2천만 톤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어 처리 용량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양의 연료와 석유 화학 제품이 생산되며 이들은 러시아 국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수출됩니다. 3월 26일 2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 이 지역과 그 주변의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했고 지역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가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나서서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주지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하듯이 드로즈덴코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방공 시스템이 여러 우크라이나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언급했고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산업지대가 일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밤 약 125대의 우크라이나 고정익 드론을 격추했다고 자랑했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의 셸레메티예보 공항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 등 주요 공항 여러 곳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공격은 더 격렬하고 파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방어와 러시아 공격 저지에 더욱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전념할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고 드론이나 미사일처럼 러시아 영토 깊숙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내 방위 산업을 처음부터 개발하면서 기적을 일궈냈고 수백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과 혁신적인 무인 항공기를 제작하여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군도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훨씬 더 능숙하게 대응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부대를 진짜 죽음의 함정으로 유인한 뒤 주변 지역에서 드론과 포격으로 섬멸하는 분지 출혈 전략과 같은 효과적인 전술을 발견하고 완전히 숙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여기저기서 러시아에 대한 산발적인 반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과 기반 시설에 대해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심층 타격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유관, 정유소, 유주선, 항구 등 다양한 목표물이 체계적으로 발견되고 조준되고 폭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아직 이러한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할 화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아무리 작은 피해라도 모두 누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드론이 제 역할을 하고 모든 타격이 중요하며 모든 화재와 폭발이 러시아가 신경 써야 할 손실과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시설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거의 항상 임시로 가동이 중단됩니다. 인력이 대피하고 화재가 진압되며 피해 지역이 점검되고 수리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시설은 몇 시간만 멈춰도 수백만 달러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 번에 여러 정유소를 며칠씩 가동 중단시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 가장 아픈 곳, 바로 그들의 지갑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하나하나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지상에서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직면한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대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사실상 그를 버렸고 국제사회는 그의 국민을 고립시키며 올리가리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유일한 생명줄, 번영하던 석유 산업마저 지금까지 중 가장 약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게는 석유 인프라를 겨냥하는 전략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석유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으며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계속하거나 추가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대를 철수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라 전체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특히 주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레닌그라드주의 프레모르스크와 우투르가 석유 항구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종말론적인 화재의 장관이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성 영상은 나중에 두 곳 모두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돈줄, 즉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프레모르스크와 우추르가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다른 두 정유소에도 추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키리시시,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키리시 네프티오르그 신테스, 약칭 키네프와 같은 이름의 주에 위치한 야로슬라블시의 야로슬라블 네프티르 오르그 신테스, 약칭 야노스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멈추게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재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했고 왜 크렘린에 큰 타격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리시 네프테프 오르그신테즈 정유소와 야로슬라블 네프티르 오르그신테즈 정유소는 모두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30에서 43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평범한 정유소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최소 50개의 정유소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키네프는 두 번째, 야노스는 네 번째로 큰 정유소로 꼽힙니다. 이 두 정유소는 각각 하루 약 38만 배럴과 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전체 정제 능력은 하루 약 650만에서 660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유소가 가동이 중단된 날마다 러시아는 전체 정제 능력의 10%가 조금 넘는 양을 매일 잃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3월 말 우크라이나가 이 시설들을 공격한 이후로 두 시설 모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이 전혀 없는 상태가 거의 일주일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운영 복구에 대한 일정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에 프레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석유 수출 허브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 러시아는 석유 수출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최악의 시기에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한 달 넘게 계속된 봉쇄로 인해 일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미국은 러시아와 심지어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며 그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적분을 메우기 위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두세 배나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 두 정유소와 그들이 생산한 석유를 운송하는 허브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인해 푸틴은 하루에 5천만에서 1억 달러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키네프와 야노스 정유소 공격은 푸틴에게 더 큰 골칫거리를 안겼습니다. 두 정유소는 몇 가지 연료 등급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제품군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러시아 특수 산업용 오일 대부분과 군에서 대량 사용하는 오일까지 생산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이 정유소들을 영구적으로 멈춘다면 푸틴의 전쟁 기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점차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군대가 계속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산업용 오일을 생산하는 세 번째 정유소가 있는데 바로 볼고그라드에 위치한 루코일 볼고그라드 네프테 페레이라 보드카 정유소입니다. 하루 28만에서 30만 배럴의 생산량으로 러시아 전체 정제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정유소는 러시아 남부 연방구에서 가장 큰 정유소입니다. 하지만 이 정유소도 우크라이나의 반복 공격을 받았으며 총 9번 타격당했습니다. 2월 11일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 전체 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원유 증류 장치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3월 말 현재 이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가동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푸틴에게는 그곳에서 별다른 위안이 없는 셈입니다. 볼고그라드 공장은 고도 정제에 특화되어 있으며 표준 디젤 연료와 휘발유뿐만 아니라 항공용 등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와 같은 특수 연료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군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연료 없이는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계속 비행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요한 움직이는 부품에 필요한 윤활유 없이는 장갑차, 이동식 방공 시스템, 그리고 포병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 없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3배의 문제입니다. 키네프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로 약 8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연료, 항공유, 연료유, 석유엽청, 액화 석유가스, 석유 방향종 및 용제, 석유 파라핀, 황산, 황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공장은 민간 및 군용 항공 모두를 위한 거의 모든 등급의 항공유를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TS1, T1, T1S, TERT 항공유 종류가 포함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TS1로 서방의 Jet A1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러시아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표준 등유 계열 제트 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영하 58도화씨의 매우 낮은 어는점으로 인해 추운 날씨에서의 뛰어난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RT는 때때로 키릴 문자 표기로 PT라고도 불립니다. RT는 TS1보다 더 우수한 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종종 러시아의 아음속기와 초음속기에 공통으로 쓰이는 연료로 설명됩니다. RT는 수소 처리된 제품으로 더 높은 품질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가 가열될 수 있는 임무에서 SU-30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키네프가 가동 중단 상태로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러시아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공중에 띄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특수 연료 비축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작전 속도를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키네프가 계속 가동 중단 상태여서 푸틴이 겪는 문제는 항공 연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키네프는 러시아 해군을 위한 F5와 F12 선박용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유일한 정유소입니다. 이 연료유들은 증기 추진 항공모함 애드미럴 쿠즈네초프와 프로젝트 956 사브리 무인해급 구축함과 같은 대형 해군 함정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키네프가 야노스보다 생산량이 26% 더 많은 배형 공장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야노스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군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노스는 러시아 중앙연방지구와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고 러시아 국방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정유소입니다. 하지만 야노스는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수 오일과 윤활유를 생산하는 러시아 최고의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연료, 항공유, 난방용 연료유, 도로 및 지붕, 건설용 아스팔트, 파라핀 왁스 제품, 방향족 탄화수소, 그리고 기초유, 압축기유, 변속기유, 산업용 오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야노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독특한 기존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북극용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연료는 첨가제 없이도 영하 85도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연료는 대신 아이소디 왁싱과 같은 첨단 정제 공정에 의존하여 북극과 남극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노스에서 생산된 터빈, 산업용, 압축기 및 변속기 오일과 윤활유는 군용 및 특수 목적 장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윤활유와 오일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노스는 T-90M, T-72, P-3M, T-6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위한 오일과 윤활유를 생산합니다.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 전 라이너, 전략미사일 시스템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다축 플랫폼 운송 차량, 전략미사일 부대의 운송적재 차량, 대형 카마스트러, 공병 장비, 그리고 특수 군사 장비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노스는 가스터빈 유닛이 장착된 T-82U BVM 전차와 BUK, TOR,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열의 유압 시스템 및 구동장치, 그리고 러시아 해군 함정의 가스터빈 유닛을 위한 오일과 윤활유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MI와 KA 시리즈 공격 헬리콥터의 기어박스 오일뿐만 아니라 Tu-95MS 전략 폭격기의 터보프롭 엔진과 기어박스용 오일도 생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핵심 오일과 윤활유를 얼마나 비축했는지, 비축 자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야노스가 계속 마비될수록 러시아 전쟁기계의 핵심 부품들이 모든 작전에서 점점 더 멈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탱크가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인다면 윤활유 없이 엔진이 작동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증명했듯이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 강도가 높아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판치르 같은 시스템을 직접 이동할 수 없다면 방어망이 얼마나 약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분쟁이 아직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아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플랫폼 5, 즉 카마즈 7850 수송 차량 계열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야르스 운용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플랫폼 5의 12X-12와 16X-16 변형은 RS-24 야르스의 이동식 발사대, 즉 TEL로 사용됩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모든 뉴스 매체에서 똑같은 뉴스만 반복해서 보는 것에 지쳤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밀리터리 쇼에서는 단순히 군사 헤드라인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한지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야노스 정유소가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러시아 핵 3원 체계의 지상 전력만이 아닙니다. 정유소가 계속 가동되지 않으면 3원체의 공중 전력도 날이 갈수록 위협을 받게 됩니다. Tu-95MS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약 47대가 현역으로 운영 중이며 추가로 약 13대가 보관 중이지만 아마도 부품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폭격기 전력은 지난해 대담하게 진행된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약 6, 8대의 Tu-95MS가 올레냐와 벨라야 공군기지에서 주기 중이던 중 그 공격으로 파괴되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Tu-95MS는 KH-100 이 핵 순항 미사일, KH-55 장거리 핵 탑재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핵 능력을 갖춘 단거리 공중 발사 미사일인 KH-15를 탑재합니다. 또한 이 비행기는 재래식 KH-101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우크라이나를 정기적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폭격기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공중에 떠 있어야 하고 필요한 오일을 생산하는 정유소가 불타버려 터보프롭 엔진과 기어박스에 제대로 윤활유를 공급할 수 없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두 주요 정유소의 운영이 언제 복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들이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곳들은 거대한 시설로 야노스는 809.1헥타르의 공정시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의 공격, 특히 비교적 작은 탄두를 실은 장거리 드론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점점 누적되고 수리 비용과 생산 차질로 인한 수익 손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야로슬라브의 야노스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 시설에 대한 두 번째 대규모 공격입니다. 2025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첫 번째 공격은 전체 용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AVT-4 유닛과 오일 적재력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3월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 소식통들은 공격 이후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확인했지만 두 번째 공격 전에는 일부 생산이 복구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6일 키네프에 대한 공격은 화재를 일으켰고 주요 정제 설비인 ELOU AVT-4와 ELOU AVT-6 두 곳에 피해를 입혀 키네프가 모든 운영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무거운 잔류물인 석유 역청 생산 시설과 원유 정제 후 경제가스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원유 정제 설비 및 가스 분별 설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정유소가 공격당한 것이었으며 이전 공격 중 일부는 3월 8일, 9월 14일, 그리고 2025년 10월 4일에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8일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에 따르면 드론의 파편이 저장 탱크 중 하나의 외부 구조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9월 14일 공격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러시아 방공망이 키리시 지역에서 드론 3대를 요격했고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정유소 부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정유소의 핵심 가공 설비에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이 설비는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설비의 가연로와 기타 장비가 공격으로 손상되어 생산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수리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공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3주 후인 10월 4일 그들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로즈덴코가 키리시 상공에서 방공군이 드론 7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파편이 산업지대에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들은 거의 확실하게 키네프 정유소를 목표로 했으며 대형 화재의 영상은 실제 공격이든 파편이든 정유소가 실제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026년 3월 의 공격이 지금까지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멈출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 두 시설과 볼고그라드 정유소는 러시아 전쟁 기계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잘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특수하고 중요한 장비를 계속 생산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러한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테의 지역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최근 키네프와 야노스 공격이 있었던 같은 주에 러시아의 군사 및 민간 작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다른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인 풀코보 공항은 3월 26일 공격 당시 또다시 비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인 3월 24일과 25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스트루가 항구에 위치한 노보텍 가스 처리 단지를 타격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특수작전부대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작전은 3월 22일과 23일 프리모르스크 석유 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에 이어 이루어졌으며 당시 연료 저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러한 연계된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프라를 겨냥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적절하게 무력 제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차질과 여행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사회의 혼란은 분명히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과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새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기초 증류기와 촉매 분해기와 같은 정유 설비가 손상되면서 군사용 연료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3월 키네프 공격만으로도 러시아 정유 능력의 6% 이상이 차단되었고 북서부 러시아로의 공급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로의 보급도 방해하여 러시아의 봄 공세를 지연시키거나 일부 경우에는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유시설 공격들은 다른 여러 공격들과 함께 시기에 따라 러시아 정유 능력의 15%에서 40%까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는 연료 수출을 줄이고 비주분을 사용해 국내, 특히 군대의 연료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감소한 석유 수익은 분명히 푸틴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에 큰 타격을 주지만 동시에 현지 연료 가격 상승을 초래해 대중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푸틴은 비교적 제한된 방공 자원을 이 시설들을 보호하는 데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시스템 운용을 위해 예비군을 소집해야 했습니다. 내륙에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면 전장에 쓸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줄어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유 시설들이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을수록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작동 부품들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이 장비들을 움직이고 윤활하는 데 필요한 석유가 없다면 탱크와 장갑차, 방공 시스템, 심지어 공군까지 계속 전장에 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정유 시설을 더 많이 타격할수록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더 약해집니다.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정유 시설 공격을 계속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일부 파트너들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강도를 줄이도록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교착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서방 국가들은 석유 가격이 더 치솟는 것을 막아 전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가 일시적으로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외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당분간 추가 공격을 미루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높은 유가가 결국 우크라이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급 충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러시아 상공에 더 많은 불덩이가 터지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에 매우 중요한 이 새 정유소에서 말이죠. 즉, 젤렌스키가 우선 이런 공격을 늦추라는 동맹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다양한 비장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천재적 새 전략을 소개하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